안녕하십니까. 인문화결전 김갑수입니다. 동양화 이렇게 호칭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 네, 바로 사군자입니다. 난을 떠올리면 그 난을 그리는 동양적인 필치와 선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또 어떻습니까? 대나무, 동양의 공간감이 거기 담겨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매화와 국화 다 우리 옛 선비들의 격조며 품격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그 대상물이죠. 동양화하면 사군자를 당연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유래며 연원들 어떻게 흘러왔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인물들이 있었는지를 두루두루 전반적으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전에도 매화를 중심으로 해서 1시간 인문화결전 시간에 다뤘던 적이 있죠. 오늘 좀 폭넓게 사군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날이 참 찹니다. 이렇게 계절에 감회를 줄 수 있는 소재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메란국죽 사군자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해 오시고 또 저서를 출간하신 학자입니다.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의 이선옥 연구교수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군자 연구자로 모셨는데 그중에 사군자에 대한 집중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신 걸까요? 문인들의 그림 중에서 가장 우리가 흔히 문인화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게 사군자를 들게 되는 것처럼 문인들의 어떤 의치, 어떤 정신성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그림이 바로 사군자였던 것 같습니다. 사군자는 단순히 그림으로서가 아니라 문인들이 생각하는 가슴속에 들어있는 어떤 사상이라든가 어떤 세상에 대한 뜻을 사물을 통해서 매화, 난, 국화, 대나무라고 하는 그 사물에 의탁을 해서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양적인 향취를 느낄 때 사군자를 떠올린다고 하는데요. 그 동양적인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에 토착화된 한국적인 것을 이렇게 좀 요새는 구분해서 엄밀히 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좀 생겨나지 않습니까? 네. 큰 줄기로 그 연원을 한번 거슬러 가보면 어떨까요? 물론 그 연원의 시작은 그 유교적인 사고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공자, 맹자가 활동을 했었던 춘추 전국시대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근데 주자 성리학이라고 하는 성리학적 사고가 사실 더욱더 그런 유교적인 생각에 하나의 사물의 어떤 뜻을 의탁해서 그 표현해내는 그러한 사상으로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들은 영물시라고 해서 하나의 사물에 그 사물이 가진 어떤 형상이라든가 담긴 의미 같은 것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비견하면서 많은 시를 읽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연장으로서 하나의 사물을 그냥 하나의 사물 자체로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뜻을 담아서 그리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군자라고 하는 뭔가 고난을 이겨내고 상징성을 많이 갖는 그러한 사물이 더욱더 많이 그려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러한 그 사상적인 연원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란국죽 4개의 식물에 어떤 그 특별한 의미를 두어서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것은 남송 때서부터라고 봐야 될까요? 꼭 남송 때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 4개를 함께 묶어서 사군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은 명말 무렵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세안사무에 대한 사상이 훨씬 많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송죽매, 그러니까 소나무, 대나무, 매화. 이게 더 오랜 역사를 가졌다는 얘기군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군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 말하자면 명말이었기 때문에 그 4개를 묶어서 생각하는 사군자 사상은 그 무렵부터가 더 활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각각 대나무나 매화, 난, 국화에 대한 생각은 훨씬 이전부터죠. 우리한테서 적극적으로 세한 사무 내지는 사군자가 문인들의 하나의 그 어떤 습속이고 또
뭔가를 표현할 때 대상이 되고 한 게 고려조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네네. 세안사무의 사상은 고려 시대에 굉장히 많아서요. 예. 그 왕건능이라고 하는 능의 벽화에 세안사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럴 정도로 역사가 깊었기 때문에 그런 그 사물의 뜻을 의탁해서 그리는 그러한 그림들은 역사는 굉장히 깊습니다. 예. 네, 만약에 화가마다 다를 텐데 말이에요. 그래도 세 나라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의 특성은 무엇이다라고 할 때 좀 이렇게 정리된 의견들이 있나요? 한국에서의 사군자의 특색은 무엇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대체로 좀 더 사군자를 이렇게 우리가 흔히 여백을 중시한다고 우리나라 그림들을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대체로 절지에 주변을 그러니까 여백을 많이 공백을 많이 남긴 상태로 네. 이렇게 그리는가 하면은 중국 사람들은요 훨씬 더 이렇게 지면을 표현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이렇게 생장하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조금 화면 안에 좀 꽉 채우는 듯한 그런 느낌이 훨씬 강합니다. 예. 일본 그림에서도 물론 이제 비슷한 형태로 가긴 하지만 일본에서는 또 그 나름대로의 그 구성의 특징이라든가 먹을 쓰는데 이제 조금 다른 특징들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사군자 하면 또 계절하고 이렇게 연상되는 그런 네. 뭐 식기도 있고 뭐 사군자 자체의 모습에서도 있고 계절감을 많이들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할 때는 저희들이 우리 48경도 하지요. 사실은 48경도. 네, 산수화에서 48경도를 그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 네 계절을 두 폭씩 나누어서 8경을 그린 거거든요.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누구한테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봐도 사군자가 무엇이냐 그러면 매랑국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상징하다라고 흔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우리하고 똑같이 매화가 봄을 상징하기보다는 겨울을 상징한 듯합니다. 그래서 16세기 문인들의 시 중에는 동매를 읊은 시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중국 문화를 막 받아들여서는 그런 식으로 가다가 점차 이제 매화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겨울보다는 봄에 더 많이 피죠. 그래서 이제 봄이라는 꽃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다음에 국화가 가을을 상징하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매란국적으로 확정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계절마다 상징 식물을 탁 두고 그거를 탁 필지를 그리고 말이에요. 이게 멋진 풍습처럼 느껴져요. 네. 조선조로 좀 범위를 이렇게 한정해서 생각을 해보겠는데 도대체 그림은 누가 그렸는가? 네. 이제 엄격한 신분제니까 아마 신분별로 이렇게 구획을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큰 틀에서 그 화가가 되는 사람들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죠.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눌 수 있겠죠. 흔히 문인들이 그리는 문인화와 직업적으로 그리는 직업화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네. 사실 직업화가라고 하는 게 요즘은 이제 조금 애매해졌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도 후반때 가면은 그 구분이 애매하긴 하지만 예전에는 그림을 그리는 직업이라 그러면 그냥 궁중에 속한 화원 화가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일반 문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붓을 가지고 글씨를 쓰고 이제 시를 쓰고 하는 그러한 여흥으로서 당연히 그림을 그렸던 게 문인 화가의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인물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게 이제 빠를 것 같아요. 보니까 퇴계 이황 선생하고 네. 이황 선생의 매화사랑이 이렇게 결부돼서 글에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분 유언이 뭐 그랬다며요. 분매에 물을 주어라.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매화사랑이 지극했는가 이건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그분이 뭐 어떻습니까? 이 글에다가 매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남겨놓으셨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가 12월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보통 매화를 예전에 문인들은 그 분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화를 이제 방에 들여놓고 있었는데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청결함이 보통 때와는 달랐겠죠. 그래서 나한테서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혹시 저 매화에 갈까 염려하셨던 분이 바로 이제 네. 퇴계 이황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그날 아침에 그 몸 시중 드는 사람에게 저 매화에 물 주어라라는 말을 남기시고 그리고서 이제 그 후로는 이제 말씀을 못 하시고 오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말씀이 되신 거죠. 그러네요. 네. 뭐 그게 유언이죠, 사실. 네. 네.
특히 이황 선생의 매화 사랑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그 후대로 내려오거나 이렇게 해서 많은 문인들이 있었을 텐데 이게 아주 유명한 그림이더라고요. 네. 네, 어몽룡의 월매도서부터 해서 뭐 이후에 강세왕이라든지 그 유명한 분들의 이제 매화에 대한 그림의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저도 가장 먼저 매화 그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게 바로 어몽룡의 월매도입니다. 네. 그 그림은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월매, 그다음에 매화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걸 꼽으라면 전 지금도 어몽룡의 월매도를 꼽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큰 화폭 안에 대체로 그 넓은 화폭 안에 많은 걸 채우고 싶었을 텐데 아주 간단하게 부러진 큰 줄기를 이렇게 Y자 형태로요. 아래 이렇게 두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아주 가는 가지가 하늘을 향해서 쭉 뻗은 모습을 그렸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고요. 그걸 보면 어떻게 저 선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갔을까 하는 그 필력까지도 대단하게 느껴지는데요. 그 끝에 살짝 옆으로 둥근 달이 있습니다. 그것도 달을 동그랗게 그리지도 않고요. 아래는 약간 구름에 가린 듯이 이렇게 분명 보름달임에도 아래는 살짝 가린 듯이 그려놨다고 하는데도 운치가 있고요. 그 나머지는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그 비어진 공간으로 매화의 은은한 향기가 이렇게 가득 넘쳐날 것 같은 이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그 여백의미라고 하는 거기 가장 잘 표현된 것이 바로 이 월매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더군다나 이 어몽룡이 이 월매도를 그리는 시기는 사실 당쟁도 많았었고요. 그 이어지는 그 여러 전람들이 있었던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툭 부러진 줄기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자연스럽게 자연재해에 의해서 부러질 수도 있겠고요. 또 그 어떻게 보면 사람 사리에서 보면은 어떤 시련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그 있겠죠. 당대 시대 상징으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군요. 예, 그렇게 해석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저 현감까지 지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높은 벼슬은 아니지만 네. 이제 그 선비임에는 틀림없는 네. 그런 지위로서 그렸군요. 이제 조선조에 쭉 내려왔던 문인화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기풍의 변화 뭐 이런 걸로 보니까 이선옥 교수께서 특별히 집중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진 인물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그가 바로 조희룡이군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관심사이기도 하고 우리가 네. 좀 새롭게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좀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조희룡이 어떤 사람인가요? 조희룡이라고 하는 사람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여왕 문인 화가라고 할 수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으로 하게 되면 청와대 도서관의 사서 역할입니다. 네, 이해가 아주 쉽네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금님의 이제 눈에 띄고 어느 왕 때죠? 조희룡 헌종 때지요. 헌종 때. 예, 예. 예. 그래서 임금의 명을 받아서 금강산 시를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스로 아주 예술가라고 저는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시서와에 두루능했고 특히 매화를 좋아해서요. 아주 이야기들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매화를 심고 가꾸기만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매화 씨를 이미 50수를 지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앞으로 더 50수 지어서 100수를 지을 생각이다라고 해서 자기가 사는 집을 매화 백영루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집 이름까지 매화자 네, 쓸 거면 네. 정말 사랑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차도 매화차를 즐겨 마시고요. 그다음에 예. 지금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매화 소옥도라고 하는 가장 유명한 매화 소옥도가 바로 조희룡의 그림입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매화가 활짝 핀 작은 오두막 안에서 매화 가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화병에 꽂힌 매화 가지를 바라보면서 차를 앞에 두고 아마도 시를 읊조리고 있는 듯한 인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이거는 북송대 유명한 시인이었던 임포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그 임포가 지금 항주 서호가 있는 항주 고산에 네. 20년 동안이나 은거를 하면서요. 한 번도 성시에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매화만을 가꾸고 매화 시를 읊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예. 유명한 사람입니다. 수동파가 있던 그 항주인데.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일 시인으로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북송대 임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은거하면서 이제 매화시를 읊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 바로 매화 소옥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희룡이 그린 그 매화 소옥도 안에 있는 주인공이 일반적으로는 임포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해석이 되지만 네. 달리 또 해석을 해보자면 자신을 거기에 자기 자신을. 대입시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조희룡 하게 되면 추사 김정희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제자라고 직접 뭐 이렇게 전수받은 제자라고 하기보다는 당시 예단을 이제 주무르던 사람이 바로 김정희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왕화가들의 가장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조희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격으로 아마 이제 김정희하고 접촉을 했었던 것으로 짐작이 김정희를 됩니다. 사직했다고 볼 수 있겠군요. 조희룡의 그 화법의 특색이며 차이는 어떤 겁니까? 이전에 문인들의 그림이 발묵으로 한 가지를 아주 그 서정적으로 그려낸 것에 비해서 조희룡의 경우에는 일단 화폭을 크게 잡기도 하고요. 그 안에 가득 아주 거칠게 어떤 뭐 용이 마치 승천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굵은 줄기를 그리고요. 그다음에 꽃을 대체로 이전의 문인들의 경우에는 아주 소략하게 백매를 그리는 것이 이렇게 문인화의 어떤 정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화려한 홍매를 가득 그려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발문을 쓰기를 그 줄기는 용이 승천하는 것, 용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 핀 홍매는 어느 경우에는 그 삼천 부초가 화불이라고 하는 것처럼 화신, 부처의 화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어느 경우에는 홍로주, 붉은 술을 마시고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붉은 꽃이 만발하게 됐다. 또 어쩔 때는 그 도교에서 말하는 단약을 먹고 피운 꽃이 바로 이런 붉은 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불선이 다 적용이 되는 그 꽃이 바로 그 조희룡이 꿈꿨던 그 붉은 홍매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너무 그러니까 성리학에만 얽매이지 않은 좀 자유분방한 모습을 그렇습니다. 그 그림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 거군요. 네네. 매화도 좋지만요. 만약에 개인 취향을 이제 질문을 받는다면 제 경우는 난 그림이 참 멋져요. 아, 그러신가요? 이렇게 잎사귀 이렇게 결진 거, 구부러진 거 또는 어떤 건 확 이렇게 그냥 아주 웅혼하게 그려진 모습도 있고 그런데 나는 조선조 선비들이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그렸을까요? 그 잎도 빼어나지만 그 특히 소심 같은 경우에 하얀 꽃 정말 아름답지요. 그래서 난에 대한 전통이 사실은 다른 매화나 국화 그다음에 대나무에 비해서는 좀 늦게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난이 오히려 늦게 네. 들어온 것은 똑같이 고려 시대에부터 있었습니다만 유행하게 된 것은 나는 조금 더 18세기쯤 가서야 문인들 사이에서 더 많이 그려지게 되고요. 그러면 한참 후네요. 그 이전까지는 대체로 왕공 사대부들 사이에서 굉장히 간간히 그려지게 됩니다. 예, 늦게 사랑받기 시작해서 나중에 오히려 아주 왕관을 차지하는 네. 그런 순서를 밟게 되는군요. 난에 대한 그 이미지가 보통 그 아름다운 어여쁜 미인을 이렇게 상징한다 그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네. 미인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여자라고 하는 그 미인뿐만이 아니라 미인이 상징하는 바는 그 군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는 그 정철의 삼위인곡 같은 경우에는 그때 미인은 바로 임금을 군왕이죠. 뜻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뭔가 좋은 뜻이 또 좋은 사람, 멋진 사람, 예, 좋은 예, 사람. 예. 우리는 지금 미인을 아주 좁혀서 쓰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 예. 그래서 예전에 문인들이 물론 이제 중의적으로 썼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선비들의 경우에 군자 선비들의 경우에 스스로 가서 내가 정치를 하겠습니다. 뭐 나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잘 안 하지요. 네. 나라에서 불러주었을 때 자기를 알아주는 군왕이 있을 때 자기를 드러낸다는 그런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옛 전통 중에서 이제 우리에게 현재에도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감성이 있는데 글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자신이 세상에 나와서 뭔가 아주 현격한 지위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열망을 약간은 좀 추한 태도로 보는 것. 그래서 저 강호에 몸을 탁 담아놓고 이제 임금이 불러도 거절을 한다든지 뭐 이런 태도를 실제 속마음은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적어도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게 미덕이다. 이런 전통은 좀 오늘날에도 계승이 돼서 말이에요. 다 누군가 사회에서 뭐 좀 현격한 위치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갖는다 하더라도 또는 재물을 많이 모으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본성이라 할지라도 좀 그것에 대해서 자꾸 겸양하고 조금 뒤로 몸을 사리는
그런 풍토가 있으면 좋겠어요. 사군자들 많이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더 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미인이라는 말의 그 미인은 바로 그런 겸양지덕을 가진 사람 또는 네. 명철보신하는 사람 뭐 이런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되기도 하는군요. 네. 난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좀 집중적으로 얘기한 인물들 그중에 임희지라는 분이 있군요. 임희지가 어떤 사람인지 또 난에 대해서 어떤 작품을 남겼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사군자 전반을 물론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난, 대나무, 돌을 함께 그린 난죽석도라고 하는 그림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네. 그다음에 난 같은 경우에 그중에 이제 이미지의 난을 보면 또 다른 화가들의 난에 비해서 굉장히 제가 앞서 말한 미인과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갖게 됩니다. 네. 선이 굉장히 유려하고요. 그러면서도 좀 어떻게 보면 가늘면서도 화려한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미지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호방한 성격의 아주 거칠 것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호를 수월헌이라고 했는데요. 네. 매우 가난해서 가진 것은 없어도 어떤 골동품이라든가 그런 옛 물건들에 대한 애호가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다음에 오두막집에 살면서도 집 앞에 조그만 연못 하나를 파놓고 그때는 물대기도 어려웠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을 길러다 거기다 물을 채워야 되는데 그 물이 없으면 쌀 씻은 물이라도 채워서 이제 물을 이렇게 해놓고요. 거기에 달빛이 비치면 그 달빛을 바라보면서 휘파람을 불고 그 앞에서 시를 읊고 할 만큼 여유로운 사람이었던 전형적인 풍류객이네요. 그렇습니다. 호기롭고 여유로운 사람이 바로 이미지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 사람의 기질이며 면모가 네. 아무래도 작품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추사 김정희를 이렇게 건너가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추사 선생이 난을 분명히 그렸을 것이고 그 그리는 화풍의 특징도 이제 설명이 되어 있더군요. 절엽 난화법, ip사기를 이렇게 구부리는 아마 그런 것 모양인데 추사 선생의 난 그림 좀 해설을 해주신다면요. 대체로 우리가 19세기에 난이 많아지는 것이 아마 추사가 난법을 설명을 하고 난에 대한 애호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영향력도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추사 김정희의 우리 많이 알려진 불이설난이라고도 하고 가끔은 부장난이라고 하는 난이 있습니다. 네. 난이 한 포기가 중묵 정도 이렇게 지나지 않은 먹으로 한 포기를 그리고 그 주변에는 많은 이렇게 글들이 쓰여져 있는 난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난을 보면 난을 그렸다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난은 그린다고 안 하고 친다라고 하고 이야기를 많이 난을 하죠. 친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예. 글씨를 쓰는 화법의 연장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는 그 손끝의 기교보다는 내 가슴 속에 들어있는 문자 향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 것이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떤 가슴 속의 어떤 일기 혹은 어떤 그 난에 대한 감성 그런 것들이 붓끝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장난이라고 하는 난을 김정희가 난맹첩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난을 그리는 기법을 담은 화첩을 남기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난을 이렇게 많이 그렸었는데 그 난을 그리다가 한 20년쯤 난 그림을 안 그리다 어느 날 문득 난을 그리고 싶은 마음에 그려낸 것이 바로 이 불이설난이라고 하는 난입니다. 예. 그러니까 20년간 응축된 난에 대한 생각이 어느 순간 붓끝으로 흘러나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군요. 일반 난과는 다른 그런 독특한 느낌을 주는 것이 바로 그런 그 응축된 난에 대한 생각이 표출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난 그림 중에서도 굉장히 강렬하고 인상적인 그 해석에 의해서 돋보이는 난이 있더군요. 조선말 그 민영기에 녹은 묵죽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한자 풀이를 하자면 뿌리가로 드러나 있는 묵죽이다. 근데 묵란이죠. 녹은 묵란이겠죠. 저도 그 그림을 봤습니다. 근데 진짜 이 뿌리가 이렇게 나오고 이게 상당히 강렬한 의미를 지닌다고요. 네. 난이 이제 원나라 초기에 사실 정사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송나라가 남송이 이제 몽고족에게 이제 망하잖아요. 그래서 네. 원나라가 나라를 지배하게 됨에 따라서 그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이제 벼슬을 포기하고 이제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이제 유랑 시인으로서 생활했던 사람이 바로 정사초인데 그래서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그런 그 땅을 그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면을 그리지 않고
그냥 포기만 나 있는 난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네. 거기에서부터 바로 그 비분 관계한 마음이 표현된 난. 그때부터 이제 난이 그런 우국 충정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성을 갖게 되는 거지요. 예.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뿌리를 드러내는 난을 그리는 것도 구한말 이제 민영익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사건으로 상해에 망명을 가 있으면서 특히 이제 그리고 이제 나라가 또 어지러운 상황이었고 이어지는 우리 이제 일제 강점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시기에 자신의 그 심정을 바로 풀이를 드러내서 이제 어디에도 의지할 곳 없는 자신의 심정을 그런 식의 녹은 문난으로 그려내게 됩니다. 가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뭐 교배 같은 걸 해서 거대한 전시회도 하고 하는 게 국화입니다만 분명히 과거엔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구절초였겠죠. 그러니까 모습도 그렇게 뭐 매화나 난초처럼 독특하고 특별하고 특별히 아름답고 이런 게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그냥 들판에 야생하는 소박한 모습이었을 것 같은데 그 사군자에 포함이 됐단 말이죠. 글쎄 국화의 발견이라고 그럴까? 어떻게 해서 그 반열에 오르게 된 걸까요? 국화가 그렇게 많은 꽃들이 피는 봄, 여름을 피해서 가을에 피어나서 굉장히 귀한 시절에 피었기 때문에 이제 가을을 상징하는 꽃이 되었고요. 네.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동진 때 도연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화를 유난히 좋아했었는데 예. 도연명을 또 그 후 중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문인들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서 상징성이 또 굳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흔히 오상고절이라고 하는 것처럼 늦가을에 피어서 서리를 맡고 있으면서도 그 향취를 잃지 않는다고 하는 데서 그 군자의 어떤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국화가 사군자의 하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선비나 여왕의 화객들만이 아니고 정조 임금도 국화를 그려서 보니까 이름이 있군요. 야국. 이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들판의 국화라는 뜻이 바로 야국이죠. 예. 그래서 언덕에 두 포기가 양쪽으로 피어 있는 국화 그림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조는 국화 그림만이 아니라 사군자 전반을 두루 잘 그렸어요. 그래서 지금 국립박물관에는 정조가 그린 그 검은 바탕의 비단에 금물로 그린 사군자 팔폭병풍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자비대령 화원 얘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보니까 규장각에 그게 아주 큰 규모로 있었고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된 이제 이 화원을 그림 그린 사람을 길러내는 뭔데 굉장히 그게 연구도 안 돼 있고 안 밝혀져 있다 해서 얘기가 된 모양인데 정조 임금 시절에 있었던 그 조직이죠. 자비대령 화원 이게 뭔지요? 자비대령 화원, 우리 흔히 차비를 차려라 그러죠. 네. 그 차비의 궁중 발음이 자비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내가 부르면 그 대령 네,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화원이 바로 자비대령 화원입니다. 네. 스스로 궁중 안에다가 그런 자비대령 화원 제도를 두고요. 따로 시험을 봐서 우수한 화원들을 선발을 해서 이제 명령을 해서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근데 네. 그때 그리게 하는 그림들이 그냥 그 아주 공필에 지금까지 화원들이 그리던 그림과는 또 달리 그냥 시적인 걸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네. 그 자비대령 화원 연구에 따르면 그 그림 시취라고 하는데요. 이제 시험을 봐서 뽑는 그 시험 과목에 대체로 유명한 시인들의 시기를 내게 됩니다. 그럼 그 시에 어울리는 그림, 산수, 뭐 사군자, 뭐 인물화도 그리지만 시에 어울리는 그런 그림을 그리게 했다는 것은 그 단순한 그 붓끝만을 손끝만을 강조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바로 그런 문인화에서도 요구되는 시서화의 여러 덕목들을 두루 갖춘 화원들을 요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림에 상당히 이제 좀 의미부여도 하고 집중을 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군요. 네. 예, 메란 국죽 이제 마지막 순서 죽입니다. 대나무는 뭐 담양을 가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일상 속에 곁에 많이 있는 그러니까 숲으로 무리지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됐는데 글쎄요 그 대줄기가 이제 곧고 강건하니까 아마 선비의 절개를 연상했으리라 뭐 그 정도가 이제 우리 상식선의 이해입니다. 대나무는 어떻게 받아들여진 건가요?
이제 곧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겨울에도 색이 변하지 않지요. 푸르름을 강직한다고 하는 그러한 면에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가졌던 것이 안에 마디가 있고요. 네. 절도가 있다라고 하는 절도가 생각을 있다. 했고요. 그다음에 안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허심이라고 하는 안을 비워서 허허롭은 군자의 풍모를 지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나무입니다. 예, 해석하기가 참 좋네요. 그 생김새가. 네. 묵으로 그리는 이제 묵죽이요. 이게 조선시대에 유행했던 모양인데 이정이라는 문인 화가가 상당히 이제 부각되는 존재인 모양이죠. 네. 타는 호를 타는이라고 했었습니다. 타는 이정. 타는 이정입니다. 예. 세종의 현손이고요. 왕족이군요. 왕족입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왕족들은 일정한 그 녹은 받지만 벼슬을 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활적인 여유는 있으면서도 이제 경무에 시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시서화에 이렇게 몰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어떻게 됩니다. 생각하면 좀 괴로우신 분이죠. 야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뭐 어떻게 그렇죠. 할 수가 없는. 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잘못 또 드러냈다가는 그럼요. 또 제거될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몸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림으로써 풍류. 자기를 또는 이제 종교 네. 갈 것이 그렇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선조 때인데 특히 선조 임금이 이런 그림에 대한 애호가 있었어요. 근데 왕족 중에서 이런 그림 잘 그리는 이정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예뻐했다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선옥 선생님의 그 설명을 통해서 이제 문인화가든 또는 뭐 그냥 화원 화객이든 이렇게 쭉 이름을 접하는데요. 우리가 서양 미술사에 등장하는 큰 이름들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네. 그게 다 프랑스 사람이기도 하고 영국 사람이기도 하고 또는 도이치 계통이기도 하고 뭐 그런데도 근데 가령 타는 이정을 처음 듣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조선조나 그 전후대로 해서 명멸했던 우리 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히려 낯설죠. 네. 그 그림을 친숙히 대할 기회도 없고 그 그림의 이해를 또는 그 그림을 즐기는 법을 우리가 충분히 이제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이 전통 예술도 좀 어떤 식의 그런 멋스러움과 새로움으로 해서 우리 곁에 좀 더 많아질 방법은 없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옛날 그냥 그 화집 속에 있거나 어디 박물관 같은 데 있는 거냐. 우리 삶 속에 사군자가 갖는 뭐 의미라고 그럴까요?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물질로서 모든 게 평가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겸양의 미덕이라든가 그 세파를 견뎌내는 힘이라든가 그것은 뭐 문인들에게만 요구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요즘처럼 어떻게 보면 더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일수록 자기를 지켜내는 힘, 그런 그 풍파에도 스스로 쓰러지지 않는 그래서 고절한 혹은 겸양의 미덕 그러한 것들이 더 요구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군자가 갖는 간결한 미감과 함께 그런 상징성 또한 현대에도 변하지 않는 어떤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군자의 멋과 향취 그리고 거기 담긴 깊은 의미까지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전남대학교 이선옥 교수와 함께한 시간인데요. 왜 사군자일까? 그 답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오늘 멋진 단어 하나 책에서 읽은 그 단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빙등조빈년. 이 말뜻 혹시 아십니까? 18세기 그 조선조의 그 선비들이요. 얼음 조각을 이렇게 해갖고 거기다가 촛불을 켜고 마치 그 매화 보듯이 한겨울철에 즐겼다는 것인데 그런 그 멋스러운 풍류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제 너무 과잉된 세상을 사는데 아까 이 교수님도 말씀하지만 겸손하고 소박하고 또 그 안에 깊이가 담겨 있는 그런 것의 전통적 의미들 사군자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 기회였습니다. 아마도 우리 선비들이 메란국죽에 깊이 천착한 그 이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아예 간절히 다가오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예, 오늘 준비한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